자, 이번에 볼 작품은 극수필의 첫 번째 작품이네요. 자, 흥보가. 자, 일단은 우리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과거의 역사와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 판소리 5대 작품 다 알죠? 5대 작품 뭐 뭔지 다들 알고 있죠? 뭐죠? 판소리 5대작. 춘향. 벌써 끝났어? 춘향. 심청. 흥부. 적벽. 수궁가. 그렇죠.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 자, 이 5개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거의 한 번씩은 꼭 빼놓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씩 등장한다는 게 특징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전체, 이제 판소리 작품 전체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정리할 만한 가치는 있어서 살짝 그것만 정리하고 갈 거고요. 근데 거꾸로 이 작품은 얘들아, 선생님 저는 흥부가의 내용을 몰라요 하는 사람 없어. 아니 모를 수는 있어. 선생님 제가 좀 어린 시절에 저기 외국에 좀 갔다 나와가지고 잘 몰라요 하는 사람 없죠? 무슨 얘기냐면 내용 요소로 어려울 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적 측면과 또 독해 능력 그 자체,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고 서술 방식이 어떻게 돼 있으며 이 서술이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판소리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거 아마 내신 대비 때도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판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퓨머가 튀어나온 게 아니죠. 오케이? 판소리는 뭐부터 시작한다? 근원, 설화부터 항상 시작하죠. 근원에 되는 조그만 이야기 화소들이 여러 가지 씨앗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자면 근원설하면 흥부가에는 뭐가 있을까? 형제, 우애담이라든지 또 동물, 보은, 설화라든지 또 방위설화라든지. 자, 형제 우애담이 뭔지 알겠죠? 딱 봐도 형제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쵸? 동물 보호는 이 작품의 중심적인 그 새가 뭐였죠? 땡큐. 나 저는 까칠하고 할 뻔했어. 그래서 맞나 싶어서 멈췄어요. 제비가 은혜를 갚죠. 동물 보호. 방위설화는 박을 타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여러 가지 소스들이 모여. 그래서 이 근원설화가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판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흔히 무슨 가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그 판소리의 텍스트, 대본이야. 그래서 판소리를 옮겨주는 거지. 인석을 보고 우리는 판소리 사설이라고 불러. 그치?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야. 그래서 작품에서는 이게 흥보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흥보가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근데 꼭 그 연주를 하고 그 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꼭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설로 바꿔버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판소리계 소설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판소리의 대본이 되는 소설이 먼저 있었고 그걸 연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소리가 먼저였고요. 그거를 소설화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전? 흥부전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판소리의 소설은 다시 그 뒤에 신소설의 시기를 겪으면서 개화기 시기입니다. 개화기에는 연의, 각 이런 식의 이름의 새로운 소설로 바뀌게 되는데 참고로 이것도 연이 제비연자예요. 제비다리라는 얘기겠죠. 제비다리라는 중심 화제를 가지고 새로운 스타일로 묶어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현대의 다양한 예술 영역에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 됐든 혹은 노래가 이런 너희들 잘 너무 옛날 노래라 근데 흥부가 기가 막히는 노래가 있어. 아예 대놓고 육각수라고 하는 그 남성 듀오의 어떤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여러 가지 요소, 심지어 예능까지 들어가죠. 그죠? 무한도전에서 이 에피소드를 했던 적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현대예술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우리가 이 판소리라고 하는 계열의 작품들을 보는 이 중심 이유가 뭐냐면 근원설화라고 하는 설화의 시기부터 현대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민족의 어떤 역사와 문학에 대한 어떤 흐름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의 얼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소리 작품을 반드시 배워요. 됐죠? 자, 그리고 이 판소리는 또 당연하게도 우리는 지금 판소리를 보는 거야. 2명에 의해서 연행되는 어떤 공연 예술이잖아. 그치? 판소리는 2명이 연행합니다. 창자라는 사람과 고수라는 사람이 있죠. 창자가 바로 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창하는 사람이 다음에 세 가지를 하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과 안일이와 발림이라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고수는 거기에 맞춰서 북장단을 먼저 넣어주고요. 북장단을 맞추는 게 고수의 역할이죠. 고가 그 장고할 때 그 곰이다. 그쵸? 북고자예요. 북을 치는 사람. 그 다음에 추임새를 넣어주죠. 조심하실 건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추임새는 창작하는 게 아니야. 추임새가 뭐죠? 얼쑤 하면 좋다 이러면서 얘기를 끌어주는,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노래로 풀어가는 과정이야. 오케이? 그리고 안일이라고 하는 건 사설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가는 뭐 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든가 배경 요소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은 보통 안일이로 설정되죠. 그리고 발림이라고 하는 건 행동 정도로 번역하면 선생님이 자주 비유하는 건데 이 창자의 역할은 요즘 아이돌의 음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아이돌이 노래를 할 때 노래하고 랩하고 춤추잖아요. 그 세 개가 뭉쳐지면 BTS가 되는 거잖아. 그걸 열어주세요. 됐지? 그러니까 창자는 그 당시 광대라는 역할을 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근데 선생님이 왜 이 두 개만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발림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 그치?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텍스트로 만나는 장면은 이렇게 돼 있다. 됐죠? 그리고 이 창은 다시 또 여러 개의 단계로 나뉘죠. 어떻게? 진양조라고 하는 아주 느림의 박자부터 시작해서 중몰이, 중중몰이, 잦은몰이, 휘몰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5개의 박자 단계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엇몰이라고 하는 엇박자 박자가 있죠. 참고로 휘몰이는 아주 빠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어떤 박자 단계로 봤을 때 보통 진양조는 어떤 장면에서 슬픔의 장면이라든가 눈물 흘리는 장면들에서 빈번하게 쓰이겠지. 뭔가 한탄을 해야 되거나, 오케이? 하는 표현할 때 쓰는 장면이고, 휘몰이는 그럼 기쁨일까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휘몰이는 어떤 장면일까요? 화나는 거. 화난다? 화날 수도 할 수 있겠네. 근데 화난 것보다 더 빈번하게 자주 쓰이는 건 급박한 상황인데요. 암에 걸려서 술취해서 도망가야 되라든가, 그치? 호랑이가 나타나서 도망가야 돼, 이런 장면들. 그런 장면에선 휘몰이를 사용하죠. 오케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그 창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글링 때가 등장하는 장면을 휘몰이로 하는데 진짜 멋있더라. 잘하더라. 너희들 스타크래프트가 뭔지는 알죠? 옛날에 있었던 RTS 게임 중에 하나인데 워낙 스타크래프트가 유명해서 창도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솔직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보통 그러니까 요 중중거리가 가장 표준 박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일상적인 장면에서 속도를 살짝 완급 조절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진양조는 잘 봐야 돼. 알겠지? 진양조가 나왔다? 뭔가 애달픈 장면일 거야. 슬픔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는 사실을 좀 감잡았으면 좋겠고, 거꾸로 휘몰이도 뭔가 급박한 상황이겠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어. 참고로 엇몰이라고 하는 박자가 나오면 엇몰이는 박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은 박자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신비로운 장면. 그럼 신비롭다라고 하면 뭐 신선이 뿅 이 도끼냐 하는 그런 장면일 때, 그치? 쓰이는 장면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판소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됐죠? 판소리는 창이라고 하는 6 종류의 박자와 안일이라고 하는 사설 요소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측면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일단은 우리가 판소리를 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요소였는데요. 그러면 자, 특징 요소도 좀 잡아야겠죠. 판소리라는 녀석이 나오면 도대체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창은 노래고 안일이는 사설이니까 뭐예요? 운문과 산문의 복합체적 형식을 지니게 되겠지. 그치? 두 번째, 동시에 이 작품은 보통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이 노래만 연구해야 되는 레벨의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구걸하다시피 뭐 노래 돈 받아가면서 살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보통 양반들의 후원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 양반들이 우리 집에는 전국에서 창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이 집에 머물고 있자면 그게 그 사람의 세력 자랑 같은 것들이 되거든. 우리나라에서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머물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창조한다 라고 하면 보통 양반의 어떤 의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창 안에 양반층의 어떤 한문 투여
어투와 그런데 기본적으로 작품의 내용은 양반 까는 내용이 더 많거든. 그렇지? 그래서 뭔가 서민층의 어떤 비속어 이런 것들이 혼재한다는 것도 역시 특징이에요. 즉 다른 말로 양반층의 전한 어투와 서민층의 비속어가 혼재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세 번째, 계속 지금 우리가 플러스로 표현하고 있지, 그지? 요건 중요해. 바로 주제에 역시 양면성을 지녀. 요 중요해. 자, 우리가 볼 작품이 흥보가니까 흥보가를 예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주제도 있지만 속에 숨겨져 있는 주제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영화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뭐가 있지 않느냐를 따지자는 거거든. 자, 표면적 주제라고 표현해 볼게요. 표면적 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뭐래도 형제간의 우애를 지켜야 한다. 그치? 맞죠? 즉 유교이념입니다. 됐죠? 거기에다가 착한 일을 한 흥부는 박으로 보상을 받았고 나쁜 일을 한 놀부는 천벌받죠. 이거 뭐라고 표현해?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하지 않냐? 그죠? 자, 표면적 주제는 이런 식으로 누가 뭐래도 겉으로 확 드러나는 주제들이 있어. 그런데 이면적 주제, 즉 숨어있는 주제는 뭐냐는 거야. 숨어있는 주제. 바로 이 작품이 많은 많은 민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 이 작품의 주제 안에 담겨있는 요소가 빈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빈부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빈부간의 갈등을 그려냈어. 당대의 가장 핫 이슈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그 당시 이 판소리 작품들이 가장 흥행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빈자와 부자들 사이의 갈등들이 많이 드러났었고 더 이상 양반이니까 높고 양반이 아니니까 낮고 아니었어. 부자니까 높은 존재고 아무리 양반이어도 가난하면 별볼일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그런 사회 변화를 그려냈지. 또 그 와중에 놀부의 행동을 봐봐. 놀부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지. 다 내 거였어. 그치? 신보가 났었고 근데 흥부가 밥을 타는 장면에서 어땠었죠? 아이고 나도 부자가 되었어.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난 뭘 할 수 있게 되었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풀 생각부터 먼저 하거든요. 됐죠? 뭐예요? 우리 이거 부자 혹은 가진 자로서의 책무 이게 영어는 아닐 텐데 되게 있어 보이는 용어로 뭐라고 부르지 않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표현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자의 사회적 책무를 그렸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됐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작품 속의 장면을 볼 거야.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해석이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등장해서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두 번째, 작품 속에서 사회상을 잘 읽어내셔야 할 겁니다. 흥부전 하면 되게 유명한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보는 장면은 이제 매품팔이 하는 장면이 될 거야. 이 매품팔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회의 물러남을 그려낸 대표적인 사건이겠지. 부자들은 죄를 저질러. 아니 고위 가식자들이 죄를 저질러. 근데 죄를 저질렀는데 뭐로 해결해버려?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돈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대신 벌받아라. 이거 부정부패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못해서 안 달랐다? 역시 가난한 하층민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이런 요소들만 잘 집어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 더 중간중간에 이 흥부가의 키워드는 이 연민을 통해 나타나는 해악성이거든. 이거 잘 보셔야 돼. 예전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소인데 얘들아 연민은 무슨 뜻이야? 불쌍하게 여기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연민은 해악을 만드는 건 사실이야. 맞죠? 한 번 더 써버렸네. 오케이?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에 대해서 해악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잠깐 거꾸로 말할게. 미안. 거꾸로 말할게. 이렇게 말할게요. 자, 해악적 장면이 이 작품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오케이? 근데 이 해악이 연민을 위한 해악인지 풍자를 위한 해악인지를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 작품을 보면 예를 들어 흥부가 집을 짓는 장면도 있어. 집을 짓는데 집이라고 가져오는 게 지푸라기 한 단을 들고 오는 거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푸라기 한 단을 풀어다가 이쪽에 좀 세워놓고 이쪽에 세워놓고 이쪽에 위아래 세워놓고 난 다음에 누워 있었더니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지푸라기가 여기를 이렇게 덮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밖으로 나와 있거든. 그럼 지나가는 애들이 우와 엉덩이다 하면서 팡 치면서 놀아요. 그런 불쌍한 장면들. 근데 사람들이 엉덩이 팡팡 치면서 노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웃기잖아, 그치? 피식피식하게 되지. 근데 이 장면이 과연 흥부 병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냐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저러고 있나 라는 거잖아. 즉 흥부에 대해서는 똑같이 웃기는 장면이지만 연민으로 간다는 거야. 그치? 근데 놀부는 어떠냐는 거지. 놀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싶어서, 그치? 말도 안 되는 꼴, 막 예를 들어 똥물을 뒤집어 쓴다든지, 첫 번째 박을 탔더니 도깨비가 나와서 두들겨 패고, 두 번째 박을 탔더니 똥물을 뒤집어 쓰고, 세 번째 박을 탔더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겨요. 근데 웃기는 건 꼴 좋다, 나쁜 새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즉 놀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비판하기 위한 해악이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좀 중요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자, 그럼 지문을 읽어볼게요. 자, 지문 속에서 좀 필요한 부분만 평평평 잘 뽑아내면 돼.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요. 읽어봅시다. 중중벌이 장면이죠. 갑니다. 흥부가 좋아라, 박흥부가 좋아라 하면서 돈꾸러미를 들고 춤을 추면서 놉니다. 지금 이거 무슨 장면이구나. 박을 탔는데, 아니 이 작품에서 흥부가 돈을 소리치고 있는 장면은 박을 탄 이유밖에 없지 않겠니? 예상되시죠? 박을 탔더니 하면서 돈이 나오는 장면이야. 가볼게. 그래서 돈을 들고 춤을 춥니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으시고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기치권을 가진 돈. 이 말이 중요하잖아. 생살지권을 가진 돈이라고 표현했지. 이게 해석이면서 사회상이거든. 생살지권 무슨 뜻이에요? 생, 살고, 살, 죽이는 권리를 가진 게 바로 돈이다라는 거 말하는 거야. 돈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즉 이 장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바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던, 그치? 물질 만능의 시대. 파란색 어쩌지? 물질 만능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봐라 큰 자식아, 건넌 마을 가서 너희 큰아버지 오시래라 라고 말하죠. 큰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야? 내 아들에게 큰아버지는 내 형이잖아. 놀부잖아. 그치? 놀부를 데려오래요. 왜? 경사를 보아도 형제가 나보다. 너무 표면적인 주제 나왔지, 그치? 일단 형제부터 챙기는 거야. 형은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내쫓았지만 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챙겨. 또 엊그제까지 흥보는 문정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 되어 석송이를 부러워하며 도중을 부러워하리. 자, 해석에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해석도 달려있지만 안 봐도 됐으면 좋겠어. 지금 얘들아 문장을 딱 봤을 때 석숭이가 도주공이 부럽겠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은 부자의 상징 같은 존재구나. 요즘 버전 만수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야, 요즘도 만수르가 최고 부자인가? 요즘 최고 부자는 제프 베조스 아니야? 아마존 창업자. 그죠? 장난 아니죠. 선생님 주식을 사보려고 미국 주식을 들어가봤더니 한 주당 $1,000야. 주식 한 주가 $1,000야.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자, 아무튼 간에 선생님이 참고로 주식 투자를 뭐 미친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기업 여기다가 그냥 약간 투자하는 느낌으로 한 주, 두 주 막 이렇게 사요.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서 주주통에 참석정이 날라왔더라고. 내가요? 나 5손가락에 꼽히는 주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일단 오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갈 이유는 없지. 알아서 하시라고 냅둘 건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다 챙기고 있더라고요. 참 나는 선생님이 이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 완전히 다른 세상도 존재했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번에 평상시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너무 내 눈앞에 있는 게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좀 넓게 보시고요. 특히 재테크와 관련된 거는 선생님은 왜 진작 안 배웠을까 후회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어. 그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재테크라는 게 뭐 어려운 일이야. 너희들 대학생 되잖아. 그지? 그럼 용돈이 생기잖아. 용돈이 생기거나 알바를 하거나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떻게 늘려볼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고 선생님 저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면 최고 아니야?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뭘 주신대요. 그건 고마운 일이지. 감사해야지. 큰절하세요. 아무튼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밑줄 쳐볼까?
불쌍 밑줄 쳐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기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럼 이것도 중요하지. 이 기민이 뭐가 되는 거거든? 요 말이 되는 거잖아. 부자의 사회적 책무. 기민이 무슨 뜻인데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쌀이나 음식들을 나눠주는 행위야. 그지? 맞냐? 흥보는 돈을 벌자마자 이걸로 뭘 사야지가 아니지 지금. 오케이? 이걸 가지고 형이랑 나눠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우 너무 착해. 그죠? 자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일이가 나오는데 안일이 장면의 핵심은 이걸 거예요. 다 해학을 잘 찾으시면 돼요. 해학.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시음하느라 우리가 굶주리던 속에 쌀을 봤으니까 이제 밥 한번 먹어봅시다. 어우 밥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죠. 우리 가족이 몇 명이지? 아니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의 숫자도 몰라? 근데 이거는 그럼 흥보가 바보란 뜻일까? 아니죠. 장난치려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자식놈들이 어찌나 많던지 몇 놈이 된 줄 모르겠어. 가만히 있어보자. 아리롱이 다리롱이 거맹이 노랭이 백상이 하면서 쭉쭉 나가는데 아롱이 다롱이 뭐예요? 밑에 나와있지만 개 이름이잖아. 집에 개 이름은 바둑이 그 다음에 뭐랄까 핵핵이 이런 식으로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보거라 세보자. 옳지 자식이여 우리 내일까지 총 11. 굶던 속에 한 사람이 쌀을 한 섬씩 못 먹겠는가? 쌀 11섬만 밥을 해라. 한 섬이면 참고로 여러분들 왜 40kg 정도 될까? 잠깐만 40kg는 좀 아니고 한 20kg짜리 포대 정도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20kg짜리 거대한 포대니까 한 사람당 한 섬씩 먹자. 얘들아 쌀 한 섬짜리 포대 여러분들 마트 갔을 때 그 대형 포대 있잖아. 그걸 다 동시에 밥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거 밥이 얼마나 나올까? 한 이만큼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한 사람당 하나씩 먹재요. 말도 안 되지? 무슨 법이요? 과장이잖아. 지금 이 장면은 과장을 통한 해학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그지? 그러니까 밥을 했더니 단마지기 거름 무더기보다 더 큰 거야. 똥덩어리보다 더 큰 거야. 하필이면 비교해서 또 똥이랑 비교해요. 자, 이 와중에 뭐래요? 흥보가 지혜가 있대요.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 흥보가 지혜가 있으면 적당히 먹어야죠. 지금 오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지혜가 있어서 얘들이 오기처럼 될까봐 명령을 내리는 거야. 얘들아 미친듯이 허겁지겁 먹으면 다친다. 너 이놈들 내 영전은 영전 그러니까 명령의 전이란 뜻이야. 내가 명령 내리기 전에 밥 먹으면 너 밥으로 목 베버릴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알지? 네, 아무튼 해학적인 장면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영을 지키고 있다가 철환처럼 튀어나갈 준비한대요. 전부 다 해학적 장면들이죠. 이거 밥 먹으려고 밥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밥이 거름 무더기처럼 이만큼 산처럼 쌓여 있는 거야. 애들은 저 밥을 먹기 위해서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 철환이 뭔데요? 총알이잖아. 총알처럼 튀어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다가 자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먹어라 했더니 웰통 철환 나가는 총알 나가는 것처럼 칭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애들 다 밥 퍼먹으러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다 없어졌어? 어디 갔지? 아니 얼마나 세게 나갔던지 밥 속으로 가서 푹 박혀가지고 그 속에서 벌거지가 나무 좀 먹는 것처럼 막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벌레처럼 마금 하면서 먹고 있는 거야. 그지? 말도 안 되잖아. 그만큼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걸 느껴야죠. 지금 이 장면은 애들이 밥 먹는 장면이야. 근데 애들이 밥 먹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아이들의 역할이거든? 아이들은 얼마나 배가 고파서 그냥 밥을 파먹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실은 뭐 하는 장면이라는 거야.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뭐 했다? 굶주렸다는 거잖아. 그치? 굶주림에 대한 표현이고 이 굶주림은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야? 연민의 코드를 담고 있는 거잖아. 웃음을 통한 연민. 아까 말씀드렸지? 됐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신나게 퍼먹고 있습니다. 다음 휘몰이 장면 갑니다. 휘몰이 장면 갔더니 흥보가 좋아라고 이번엔 밥을 먹는데 여기서 왜 휘몰인지 봐봐.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이러고 있죠. 그지? 그래서 신나게 막 퍼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흥보가 죽게 생겼지. 전부 다 웃기는 장면이니까 쭉쭉 이어서 넘어가. 자 이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막 들어오더니 오씨 밥이야! 하면서 첫째 아들의 참고로 이때 없었던 거야. 웬 밥이요? 하면서 앉아가지고 양반처럼 상 차려가지고 밥이 요만큼 떠가지고 한 잔씩 먹고 반찬 하나 먹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이것도 웃긴 장면이죠. 근데 엄마가 말하죠. 야 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 죽어. 아니 밥 먹다 죽는 게 너희 아들놈한테 못 먹는단 말이오. 야 이거 천벌받을 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장면도 뭐예요? 아들은 그런 거 안 하고 낳고 되게 태연하게 밥 먹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웃음을 유발하는 거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발견됐어.
애들이 밥 먹다가 이제 배불러 있겠지?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도 누워있을 때 배가 목이면 이만해져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뭐예요? 그래 아버지 배가 이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한번 튕겨볼까요? 그래서 탱 하는 거죠. 이렇게 배를 팅 하고 튕겨보니까 배꼽에서 때가 평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웃기는 장면이 뭐예요? 그러면서 뭐야?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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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을 맞춰서 이제 애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그치? 띵그랑 띵그랑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때 이 배를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눌러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거 잘 봐. 여러분들 진양조 그 바로 위에 몇 줄 올라가면 이때 흥보가 어디 살았는고 하면 이 장면 보이나요? 선생님 여기로 넘어왔어요. 자 따라오세요. 이때 흥보가 어디 살았냐면 팔량채 제 밑에 살았는데 그 똥줄기가 운봉연지로 그냥 넘어 달아오니까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무지개새같이 그냥 휙 하고 넘어가니 이걸 보고 황룡 넘어간다 라고 말한 거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애들이 배를 눌렀잖아. 배를 누르니까 여기서 똥이 푹 넘어간 거야. 그래서 똥이 넘어가는데 무슨 색깔이요? 황색이잖아. 그러니까 황룡 넘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제 거름이 잔뜩 뿌려진 거죠. 사람들이 아이고 올해 농사 대박 이러면서 박수치고 있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풍년이 됐대요. 이건 잠시 동안 하는 소리하는 선생 잠시 저 재담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서술자 맞죠? 창자가 튀어나와서 잠깐 재밌자고 해본 소리예요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 장면 재담이라고 하는 키워드 잡아 놓으시고요. 그러면서 진양조 다음 장면에서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여태까지 신나게 박을 탄 다음에 자 이번에 다음 박도 타봅시다. 이번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금은보화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나오면 형이랑 나눠가지면 좋겠거든. 그랬더니 이제 마누라가 아니 그렇게 문전박대하던 형님 줄 거면 나 안 탈 거예요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흥보가 또 아내를 막 혼내겠죠. 어디 형님은 형님답게 모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됐죠? 우리는 흥보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하나를 본 겁니다. 근데 내용이 솔직히 어렵거나 괴롭거나 힘든 부분 없었습니다. 맞죠? 자, 요거 생각해 주시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뭐 되게 골 때리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특히 1번 문제만 잘 봐도 몇 시간 다 됐구나. 1번 문제에서 서술자의 개입, 사투리의 사용, 사투리, 그리고 3번에 과장과 해학, 4번에 공감묘사, 5번에 음성상징어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을 거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선생님 보고 뽑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과장된 표현, 희화와 해학성일 거야. 알겠지? 이게 놀부로 넘어가서 연계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놀부 장면도 해학 장면을 가져온 다음에 이거에 해학의 효과를 묻는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장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움은 없이 풀릴 거라 생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 흥보가까지였고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짐 싸면서 들으셔요. 자, 클리닉 열심히 참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클리닉을 통해서 계속 현실 감각과 실전 감각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기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난이도가 조금 이번 거는 상대적으로 지난번 1회차에 비해서 조금 쉬웠다는 평이 좀 많이 있네요. 다음 주차도 살짝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계속 적응합시다. 오케이? 자, 클리닉 놓치지 말고 잘 참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들어가시고 바이바이.